안녕하세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들이킨 사람들의 말로를 목격했던 30대 남자입니다. 제 인생에서 돈이라는 건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뼈아픈 눈물을 흘리게 해준 것이기도 한데요. 이 돈 때문에 있었던 기가 막힌 일들이 제겐 유독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결혼을 앞두고 생겼던 사건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데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가난했었어요. 작은 소작농이셨던 부모님은 열심히 농사를 지으셨지만 저와 여동생, 남동생까지 3남매를 키우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 갑자기 전기가 끊기기도 하고 보일러 기름이 없어 냉골에서 겨울을 보냈을 때도 있었네요. 다른 친구들은 뭐 햄이나 소세지나 이런 반찬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었지만 전 매일 김치나 깍두기에 밥을 먹곤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땐 집이 조금 가난하다고만 생각했지 정말 힘들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구나 싶었는데 제대로 가난을 알게 된 건 바로 중학생 때였습니다. 전 당시 집 농사를 위해 쉬는 날이면 경운길 몰고 아버지의 농사를 도와드리곤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 시간에 학원을 가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길거리에서 학원에 가는 친구들과 마주칠 때도 있었습니다. 어? 강정우, 너 지금 뭐해? 넌 학원 안 가? 너 지금 일하는 거야? 아, 야, 강정우 학원 못 다니잖아. 집에 돈이 없어서 학원 못 가는 거잖아. 딱 봐도 모르냐? 우린 가자. 친구들이 별 생각 없이 내뱉은 그 말은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때부터 가난이 창피해지기 시작했어요. 전 학창시절 내내 학원 문턱이라고는 밟아본 적이 없었고 고등학생 때부턴 동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결국 집에 가져다 줘야 했고요. 아무리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온 가족이 발버둥을 치며 노력해도 가난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저희 발목을 잡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 더 이 악물고 돈을 정말 많이 벌 거라는 막연한 다짐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대기업 생산직에 들어가게 됐을 땐 진짜 기적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선 뛸 듯이 기뻐하셨고 두 동생도 너무나 좋아했어요. 저 또한 이 기회에 우리 가족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입사라고서도 처음부터 생활이 풀렸던 건 아니었습니다. 초반엔 월급의 대부분을 집으로 보내주고 일부 남은 돈으로만 생활을 해야 했었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잘 풀릴 때쯤 두 동생들도 사회에 나와 돈을 벌기 시작하고 부모님께서도 자식을 다 키우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를 갖게 되더군요. 그렇게 저희 집은 점점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사라고서 전 죽어라 돈을 모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돈을 제대로 모으려면 남들보다 훨씬 부지런해야 하지 않습니까? 밖에선 거의 잘 안 사 먹고 대부분은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 먹었고 택시는 1년에 한 번도 타지 않았던 해도 있었어요. 이런 절 보며 주변 지인들은 아주 독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정우야, 너 그렇게 아끼면서 살면 무슨 재미로 사냐? 아무리 그래도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아야지. 너 술 한 잔도 잘 안 마신다며? 그래도 젊을 때 술도 한번 진탕 마셔보고 타고 싶은 차도 겁없이 사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 배우는 거 아니겠어? 네 얼굴 한번 보기가 이렇게 힘드냐? 나도 그런 거 다 하고 싶지. 근데 난 인생값이 남들보다 2배, 아니 3배는 더 비싼 것 같아. 남들 아는 거 다 하려고 하면 난 더 많은 값을 치러야 하니까.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독하게 돈 모아야지. 아유, 그래라 그래. 이 상황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 어디 한번 열심히 돈 모아봐. 몇 안 되는 친구들은 제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줬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꼬박꼬박 돈을 모으다 보니 어느새 제 손엔 꽤 많은 돈들이 있더라고요. 30대 초반이 되니 못해도 아파트 전세 마련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전 연애하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다짐했었어요. 그 여자친구는 저와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정말 알뜰하고 돈 무서운 줄 아는 똑똑한 친구였죠. 유치원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다정다감하고 착했습니다. 특히나 그 친구의 집안도 무척 가난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 친구도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자랐더라고요. 워낙 환경이나 이런 게 비슷하다 보니 서로 잘 맞았었고 그렇게 저희는 1년여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제게 울며불며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상견례를 앞두고서 여자친구 아버지께서 크게 다치셔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오빠, 어떻게 해? 아빠 교통사고 나셔서 수술 받아야 하는데 아빠가 사고를 낸 거라 합의금이 이래저래 돈 들어갈 곳이 많은가 봐. 엄마 쓰러지셨어. 이걸 어쩌면 좋아? 당장 그만큼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오빠 혹시 나한테 3천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어?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어? 뭐? 교통사고? 아니, 어쩌다가 우리가 먼저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상황이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 내가 가서 한번 뵈야 하는 거 아닐까? 아니야. 안 그래도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괜히 결혼 앞두고 시끄러진다고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근데 내가 돈이 있어야지. 오빠, 3천만 원만 좀 빌려줘. 아빠 보험이랑 이런 거 처리하고서 돈 나오면 꼭 갚을게. 그래, 알았어. 남도 아니고 아버님이신데 당연히 내가 빌려줘야지. 너무 걱정하지 마. 그때 전 여자친구의 말을 전혀 이상하다 생각 못하고 돈을 빌려줬었어요. 그런데 그 후 갑자기 여자친구가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집에 찾아가봐도 인기척 하나 없고 심지어 다니던 유치원까지 가보니 이미 직장을 그만둔 지도 오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전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빌려줬던 건데 아예 제 여자친구는 작정을 하고 절 속이고 돈을 가지고 간 거였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절 속일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든 이 여자를 찾아내 그 이유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길저길 찾아봐도 여자친구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엔 여자친구를 사기로 신고하고 기다리니 뒤늦게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나야. 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돈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더니 어떻게 잠수를 탈 수가 있어? 너 뭐야? 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건데? 대체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냐고? 그게 실은 오빠 내가 사채를 썼어. 뭐? 사채? 전 여자친구의 말에 기가 막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여자친구는 사채를 써서 그 빚을 돌려막기 하다 감당 못할 지경이 되니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고 잠적을 한 거였어요. 애초에 아버지가 사고가 났다는 사실도 모두 거짓말이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부모님을 팔아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어떻게 그런 거짓말 할 수가 있냐고?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짜 내가 어떻게든 돈 갚을 테니까 시간 좀 줘. 내가 투잡을 뛰어서라도 그 돈 갚을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 집에 말하지 말고 제발 좀 나 기다려줘. 됐고, 네 사정 이렇든 저렇든 앞으로 난 상관할 바가 아닌 것 같다. 내가 빌려준 돈 얼른 갚어. 안 갚으면 민사고 뭐고 다 걸어서 끝까지 쫓아다닐 거니까. 알았어? 여자친구가 돈 때문에 잘못 선택한 길로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의 믿음을 저버렸다는 게 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첫 결혼은 시작도 못하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네요. 결국엔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줬던 그 돈은 다 받아낼 수 있었지만 그때의 충격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래도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 비슷한 마음을 품고 살았기에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믿음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다음 연애는 아예 정반대의 사람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이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서 한동안 연애는 하지도 않고 전 정말 열심히 일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매달 거의 70%가량을 저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30대 후반이 되어선 32평짜리 아파트까지 마련할 수 있었답니다. 그때쯤 지인이 소개를 해주겠다며 자리를 마련해 줬었어요. 그렇게 나간 자리에서 전 정말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딱 보자마자 그 여잔 제 이상형에 가까웠어요. 단발머리에 청순해 보이는 그 여잔 딱 봐도 집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소개로 만난 여자와 몇 번의 만남 끝에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어릴 때 했던 연애와는 다르게 30대 후반의 연애라니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집이 있었기에 주로 데이트는 제 집에서 했는데 여자친구 그때마다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오빠, 나중에 우리 아이 나오면 여기 방으로 꾸미면 되겠다. 그지? 생각보다 방이 넓고 괜찮네. 오빠 나이 한 명만 낳을 거야?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지. 근데 서정이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 난 딱 둘이 좋은 것 같아. 나도 동생 있고 오빠도 동생들 있잖아. 그래도 혼자보단 둘 이상이 좋지. 그런 얘기 꺼낼 때마다 저도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네 집은 지방 군단이 작은 동네였지만 그래도 꽤나 괜찮은 집안 같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땅도 꽤 많은 것 같고 여자친구 아버지는 이장을 역임할 정도로 어느 정도 마을에서 위치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자친구는 씀씀이도 좀 여유로웠어요. 데이트를 할 때면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먼 거리인 차를 이용했었는데 여자친구는 택시를 정말 자주 탔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여자친구에게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정아, 너 왜 이렇게 택시를 많이 타고 다녀? 좀 일찍 나와서 버스 타도 되잖아. 먼 거리도 아니고. 에이, 오빠, 버스 타면 지금껏 준비한 화장이면 옷도 다 망가진단 말이야.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내내 열심히 준비한 건데 망가지면 되겠어? 이럴 때 타라고 택시가 있는 거야. 오빤 차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난 운전을 못하니까 택시 타고 다니는 거라고. 정말 아무렇지 않게 가까운 거리도 척척 택시비를 내고 다니는 여자친구를 보며 좀 놀랍기도 했지만 그만큼 여유가 있어 그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는 하고 다니는 착장도 항상 고급스러웠어요. 아마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손 네일이라고 하죠. 네일을 계속 바꾸고 가방도 수십 개는 더 되는지 만날 때마다 늘 새로운 가방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놀랍기도 했습니다. 서정이 넌 가방이 대체 몇 개야? 매번 올 때마다 새로운 가방을 가지고 오네. 이거 명품 아니야? 에이, 오빠, 이거 짝퉁이야. 이거 진짜로 사면 한 400만 원 훌쩍 넘는데 이건 40만 원밖에 안 해. 근데 완전 똑같지? 남들은 잘 모른다니까. 내가 얼마나 알뜰살뜰한데. 사실 아무리 짝퉁이라고 한들 몇십만 원짜리 수십 개가 있으면 그 돈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모습이 좀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1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저도 나이가 있으니 결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집은 어차피 제가 살던 곳에 여자친구가 들어와 살면 되고 크게 준비할 건 없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이니 결혼하기 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먼저 나눴던 얘기는 바로 지금까지 모아둔 자산이었어요. 전 집을 마련하느라 당시 다른 자산이 많았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몇 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모아둔 돈을 확인해 보고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여잔 지금까지 1,200만 원을 모아둔 거였습니다. 뭐야, 어떻게 1,200만 원밖에 없어? 대학 졸업하고서 바로 직장 생활 했다고 한 거 아니었나? 오빠, 남자랑 여자랑 같아? 여잔 머리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손이며 피부며 얼마나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화장품도 좀 비싸. 남자면 그냥 스킨로션 하나로 땡이지만 여잔 이것저것 많이 발라야 한다고. 그거 매년 사는 것도 엄청 돈 많이 나간다니까. 거기다 월세며 공과금이며 다 내가 감당하는데 어떻게 돈을 모으겠어. 에이,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지. 오빠, 솔직히 나하고 만나면서 뭐 돈까지 바라고 만났던 거야? 진짜 그런 거야? 난 오빠 그런 줄 몰랐는데. 걱정하지 마. 대신 나 예물이나 이런 거 크게 안 바라니까. 그럼 됐지? 사실 여자친구에게 이때 좀 깜짝 놀라고 실망하기도 했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여자친구가 돈이 얼마 없다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다 보니
돈을 못 모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 빚이 없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집은 그다지 여유롭지 않은데 여자친구 집안은 마을에서도 거의 유지나 마찬가지니 집안만 보자면 저희 집도 부족한 게 많으니까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느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양가 집안에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갔을 때 저희 부모님과 동생들은 예비 아내를 너무 좋아했어요. 어머니는 아내를 위해 아주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내 오셨고 아버진 기분이 좋아 아끼던 양주까지 꺼내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우 결혼할 처자 데리고 온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근데 이렇게 연예인 같은 사람을 데리고 올 줄이야. 내가 서정양 들어오는 거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 감사합니다, 아버님. 과찬이세요. 오빠 만나면서 한번 인사드리러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뒤늦게 인사를 오게 됐네요. 아니야. 여기까지 오는 길도 먼데 고생 많았지 뭘. 술은 내가 기뻐서 한 잔 줄 테니까 조금만 들어.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주시는 건데 감사히 마셔야죠.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저 예쁘게 잘 봐주시고 잘 부탁드려요. 살갑게 웃으며 얘기하는 예비 아내를 보며 저희 집안 식구들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동생들은 어떻게 저런 미인과 만났냐며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아내가 워낙 외모가 출중하다 보니 저 역시 그땐 예비 아내의 단점을 모르는 척 외면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저에게 이상형이나 다름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고 나서 얼마 뒤 저도 예비처가에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예비처가에선 절 정말 많이 반겨하셨어요. 그래, 대기업 생산직으로 일한다고? 일한 지 꽤나 오래됐을 것 같은데 자네 부모님께서 참으로 기특해 하셨겠구만. 네, 아버님. 사실 저희 집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 정말 열심히 버티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다른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정이 고생 안 시키고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내가 무슨 걱정이야. 지금껏 그렇게 성실하게 일해왔으면 당연히 우리 딸하고도 잘 살겠지. 난 걱정 하나 없네. 솔직히 서정이한테 자네 얘기 들었을 때부터 난 자네가 마음에 쏙 들었어. 남자는 자고로 끈기가 있어야지. 돈이 아무리 많든 무슨 소용인가. 부지런하고 착실하지 않으면 그거 다 소용없어. 자, 잠 밖에 나. 우린 자네 아주 사이로서 합격일세. 처음부터 이렇게 절 좋아해 주시는 예비 처가 식구들 보니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30대 초반 결혼이 깨지면서 사실 결혼에 대한 걱정이 컸었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좋으니 수월하게 결혼까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양가 인사를 마치고 나서 상견례까지도 무사히 치러지게 됐습니다. 신혼집도 있고 혼수라고 해봤자 이미 다 갖춰져 있으니 말 그대로 결혼식과 신혼여행만 준비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저와 예비 아내가 결혼식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예비 아내는 결혼식을 누구보다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식 비용이 점점 비싸졌고요. 오빠, 여기 좀 봐봐. 호텔인데 웨딩홀 너무 예쁘지? 내가 인터넷으로 보다가 찾았는데 여기가 진짜 사진이 고급스럽고 예쁘게 나와. 식사도 코스로 나오는데 진짜 좋더라고. 여기 어때?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우린 하객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다 커버하려면 돈 꽤나 들 것 같은데. 아이, 그래도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인데 좀 성대하게 치르면 좋잖아. 여기 진짜 예약하기 힘들대. 올해는 딱 한 자리 남았다는데 바로 가서 계약하면 잡을 수 있대. 그냥 여기로 하면 안 돼? 나 진짜 여기서 결혼식 하고 싶단 말이야. 예비 아내가 알려주는 웨딩홀은 죄다 호텔 웨딩홀에 엄청 가격대가 비싼 곳이더군요. 주변 결혼한 분들에게 물어보니 정말 찐 부자들만 한다는 그런 웨딩홀이더라고요. 결국엔 예비 아내를 설득해 다른 곳으로 예약하게 됐지만 사실 그때부터 좀 마음이 불안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아내는 웨딩홀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되지 않자 웨딩드레스만큼은 자기가 원하는 걸 입고 싶다며 정말 온 동네방네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마 최근에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웨딩드레스를 입을 때도
무슨 투어같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하루에도 여러 군데, 거기다 며칠 동안 내내 돌아다니며 드레스를 보다 보니 너무나 지치더라고요. 사실 제 눈엔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다 비슷해 보일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예비 안엔 디테일이 또 다르다면서 거의 수십 군데를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조금이라도 피곤해하면 예비 안에는 또 토라지곤 했고요. 오빠,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뭐 나만 결혼해? 나만 이렇게 신난 거야? 아니 왜 표정이 그렇게 굳어있냐고. 미안. 나 요즘 일이 좀 바쁘잖아. 그래서 좀 피곤하네. 드레스 고르는 거 한 며칠 쉬었다가 하면 안 되나? 뭐? 아니 결혼하기로 했으면 빨리빨리 준비하고 쉬는 게 낫지. 무슨 며칠 쉬었다가 보고 그래. 난 뭐 안 지쳐? 나도 힘들어. 그치만 오빠랑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 좋아서 이렇게 보고 다니는 건데 어떻게 그런 표정을 짓고 앉아있어? 나 정말 서운하다. 결국엔 토라진 예비안을 풀어주고서 열심히 또 억지로 웃으며 웨딩드레스 투어를 마쳤습니다. 정말 그땐 결혼이 참 쉽지 않은 거구나 새삼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도 결혼 준비라면서 주변에선 어떻게 저런 미인을 쟁취했냐며 저에게 칭찬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저도 예비안에 이런 말을 솔직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다른 거에 크게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주변 말론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비싼 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예비안엔 딱히 그러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 그저 결혼 준비가 원래 이렇게 피곤한 거구나 생각했죠. 더군다나 정말 제가 예비 아내를 많이 사랑하기도 했고요. 아마 그 마음을 누구보다 예비 아내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 점점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러다 6개월쯤 남았을 때 예비 아내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거였죠. 전 도대체 갑자기 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일을 왜 그만두겠다는 거야? 몇 년 동안 열심히 다니고 있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취직하려고 많이 노력했었다며. 근데 갑자기 그렇게 그만두면 좀 아깝지 않아? 아니, 우리 이제 2세도 준비해야 하고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주변에 보니까 다들 임신 준비한다고 일도 그만두던데 나도 그래야 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 어차피 나 임신하고 애 낳으면 일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 몸 만들어서 더 건강한 아이 가져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굳이 벌써부터 일을 그만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도 당장 임신할 건 아니잖아. 내 생각엔 그렇게 일 그만두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오빠, 오빠 나이가 이제 40이 가까워오는데 무슨 소리야. 임신은 남자 나이도 중요한 거 몰라? 오빠는 일 그만 못 두니까 나라도 그만둬서 더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지. 설마 내가 뭐 일 안 하는 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지? 혼자 돈 벌기 싫어서. 설마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 뭐 내가 나 좋다고 이래? 나도 내 커리어 포기하기 싫어. 근데 우리 아이 그리고 오빠에서 그러는 거잖아. 진짜 실망이다. 아니 내 말은 당장 임신 계획이 있는 게 아닌데 갑자기 그만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지. 내가 뭐 지금 당장 그만둔대? 결혼식 끝나고 차차 그만두겠다고. 어차피 우리 둘 사는 데는 크게 지장 없잖아. 아무튼 회사에서 나중에 나 그렇게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누구보다 자기 일을 사랑하고 열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예비 아내가 뜬금없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땐 조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찝찝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예비 아내 나름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가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건 결혼식이 한 5개월쯤 남았을 때였어요. 사소한 트러블 정도는 있었지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었죠. 그런데 그게 다 전조징후일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었네요. 그날은 예비 처가에 1박 2일로 가게 된 날입니다. 처갓집이 멀다 보니 하루 당일로 다녀오기엔 좀 피곤해서 시간을 내서 하룻밤 자고 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딱 예비 처가에 도착하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예비 처가에서 제가 온다며 거의 마을 잔치처럼 음식을 한가득 차려놓으셨더라고요. 밖에 마당에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동네 사람들이 죄다 오셔선
같이 인사도 나누곤 했습니다. 예비 장인께선 다른 분들에게 절 자랑하시고 소개하느라 바쁘셨어요. 여기가 우리 예비 사이. 멋있지? 앞으로 우리 예비 사이 될 사람이야. 인사드래. 오, 여기가 그 대기업 자동차 만드는 거기 다닌다는 그 사이구만. 문씨 아주 그냥 입이 귀에 걸렸어. 어디 한번 우리 대기업 사이 술잔 좀 내가 채워볼까? 자, 한 잔 받게나. 내 잔도 한번 받아보세. 아유, 천천히 줘, 천천히. 우리 사이 몸 상할라. 많이들 주지 말어. 그렇게 동네 분들도 다들 인사를 해주시고 예비 장인과 장모는 저를 정말 왕처럼 떠받들어 주셨습니다. 진짜 기분이 묘하고 좋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대접받으니 별거 하지 않았는데도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동네 잔치는 밤늦도록 계속됐습니다. 예비 장인께선 술이 잔뜩 오르셔선 기분 좋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들이 없어 그런가 딸들이 얼른 시집가서 사이 데리고 오길 손꼽아 기다렸어. 아니 그런데 그냥 사이도 아니고 일도 열심히 하고 결혼 준비도 착실하게 잘 된 사이를 이렇게 데리고 오니 내 안 기쁠 수가 없지. 안 그런가?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앞으로 더 잘해야죠. 여기서도 잘할 게 뭐가 있겠어. 자넨 우리 어려워하지 말고 그저 부모처럼 생각하면 되네. 요즘은 처갓집이랑 친하게 지내는 사이들도 많다지 않나. 우리 딸이랑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우린 그것만으로도 좋게. 그렇게 예비장인과 술 한잔 마시며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워낙 분위기가 좋다 보니 저도 그날은 평소보다 더 많이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결국 술을 이겨내지 못하고 얼마 못 가 그만 뻗어버리고 말았지만요. 언제 잠들었나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가물했습니다. 그러다 목이 마르기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싶어서 눈이 떠졌는데 시간을 확인해 보니 12시 40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방에서 나와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살짝 열린 문틈으로 누군가가 속닥거리며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들어보니 예비 장모와 예비 아내가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들어볼까 싶어 일부러 코도 좀 고는 척 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진짜 자는 줄 알았는지 전 한 번도 듣지도 못했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예, 우리 예비 사이 연봉이 얼마 정도 되니? 그게 중요한데. 몰라. 정확히 말을 안 해봤는데 그래도 못해도 한 8천에서 1억 정도 될걸? 15년 차라고 했으니까 뭐 오래 다녔으니 그 정도 받지 않을까? 거기다 상여금에 보너스에 그것까지 합치면 진짜 장난 아니야 엄마. 맞다 맞아. 하긴 신혼집까지 다 구해가지고 왔는데 그 정도는 받겠지. 그런데 그 후로 예비 장모와 예비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나 결혼하면 직장 때려치운다고 했어. 그냥 집에서 놀고 먹고 그러려고. 내가 뭐하러 사서 고생해? 남편이 돈 잘 버는데 이제 남편 돈으로 먹고 살아야지. 제가 그래도 된대? 딱 봐도 엄청 깐깐하고 짠돌일 것 같던데 너 그래도 된다니? 내가 잘 알아서 구슬렸지 뭐. 임신 준비하겠다고 해서 다 얘기해놨어. 엄마, 내가 누구야? 엄마 딸 몰라? 내가 알아서 다 준비 잘하고 있지. 그래, 애야 뭐 나중에 천천히 가지면 되고 혹시라도 애 안 생긴다 어쩐다 그러면 쟤 나이 걸고 넘어져. 나이 많아서 힘없는 거 아니냐 그런 거 말이야. 아우 알지.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역시나 예비 아내가 일을 그만두겠다는 이유가 아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하고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한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너무 기가 막혀서 바로 일어나 따지려고 했는데 그 뒤엔 더 소름 끼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예비 아내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비 장모가 말을 꺼내더라고요. 예, 그럼 있잖니? 엄마랑 아빠가 요즘 보고 있는 게 있거든. 여기 읍내 아파트 신축으로 들어서는 거 알지? 지금 우리 그 아파트 계약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하고 있어. 그게 또 브랜드 아파트여서 비싸더라고.
근데 뭐 들어보니까 제 연봉이면 그것도 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가 잘 좀 말해볼 수 있겠니? 에휴, 엄마, 그런 거 걱정하지도 마. 내가 다 내게 해줄 테니까. 어차피 결혼하면 월급 통장 누가 관리하겠어? 앞으로는 이제 내가 관리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월급 관리하는 거 슬슬 얘기 꺼내보려고 했는데 내가 잘 구슬려서 받아볼게. 내가 또 우리 집 도와준다고 하면 아마 다 들어줄 거야. 정말? 아유, 너 진짜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아유, 독해가지고선 안 넘겨줄 것 같은데. 걱정 마. 이 사람 내 말이라면 아주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야. 솔직히 엄마, 내 얼굴에 이 몸매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훨씬 아깝잖아. 주변에서도 다들 어떻게 나랑 만났냐면서 얼마나 말하는 줄 알아? 내가 비싼 웨딩링이나 그런 거 다 포기했던 것도 이유가 있어. 알뜰살뜰하게 보여야 월급을 넘겨줄 거 아니야. 내가 잘 구슬려서 받을 거니까 걱정 마. 진짜지? 너 정말이지? 내가 그럼 네 말만 믿고 진짜 계약한다. 알았지? 알았어. 걱정 마. 엄마 예비사위 월급으로 이자 내면 되니까 엄마 집 계약해. 아주 내 말이라면 자다가도 껌뻑 죽는 척이라도 할 사람이라니까. 에이, 보면 모르겠어. 그러면서 예비 장모와 예비 아내가 깔깔 웃으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누워있는 내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껏 절 사랑하는 남편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어디 호구 하나 잡았다 생각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솔직히 전 다른 건 아껴도 예비 아내가 하고 싶다는 건 거의 다 들어준 편이었습니다. 예비 아내가 가고 싶다던 고급 레스토랑이며 해외여행까지 쓸 땐 정말 아낌없이 다 썼거든요. 전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았는데 예비 아내는 제가 자신에게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이런 작전까지 짜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걸 알고 나니까 그제서야 예비 아내에 대한 환상이 와르르 깨지더라고요. 물론 씀씀이가 저와는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저에 대한 애정으로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부글부글 끓는 속을 당장이라도 터뜨릴까 싶었지만 지금 일어나 따져봤자 이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참 뒤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하자 그때서야 아무렇지 않은 척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거실에 있던 예비 장모 예비 아내는 좀 당황해하더니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어? 아니 강서방, 아니 언제 일어났어? 방금 일어났습니다. 아유,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번뜩 눈이 떠졌네요. 아니 근데 아직까지 안 주무시고 계세요? 아, 그래? 아니 우리도 이제 그만 자야지. 오랜만에 우리 딸 얼굴 보니까 반가워서 말이야. 얼른 화장실 가게. 그렇게 제가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자 그제서야 안심이 됐는지 예비 장모와 예비 아내는 다시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다음날 저와 예비 아내는 일찍 짐을 챙겨 예비처가 나왔습니다. 올라가는 내내 예비 아내는 신이 나서 옆에서 조잘조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우리 부모님 너무 좋지? 아빠가 오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아들 생긴 것 같다면서 진짜 간이고 슬기고 다 내줄 생각인 것 같다니까. 오빤 진짜 땡 잡았어. 솔직히 40 다 돼서 6살이나 어린 나랑 결혼하는데 내가 비싼 반지 달래? 아니면 비싼 가방을 사달래? 아무것도 안 바라고 결혼한 여자친구가 어딨어. 그래? 정말 나한테 바라는 거 없어? 없지. 내가 오빠한테 뭘 바래. 그냥 난 양가 부모님한테 잘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지내는 게 제일 좋아. 오빠, 내가 결혼하면 진짜 현모양처로 살게. 오빠 월급 따박따박 받아서 알뜰살뜰 살림하면서 내가 진짜 잘할 거야. 저 몰래 예비 장모와 그렇게 얘기를 나누던 예비 아내는 어디 가고 다시 착하고 순한 예비 아내를 돌변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올라오는 내내 너무나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마 그때 그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전 이 예비 아내의 태도가 진심이라고 믿고 정말 다 줬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퇴근하고서 집에 오자 예비 아내는 저에게 그 아파트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시 결혼을 앞두고 20일 전부터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예비 아내는 제가 모를 줄 알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오빠, 우리 집에서 오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그래서 그런가
엄마 아빠가 이번에 읍내 브랜드 아파트 만드는 거 계약하려고 하신대. 그 동네 개발 호재도 엄청 많고 땅값 계속 오르고 있거든. 그래도 사위한테 뭐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그 집을 나중에 오빠한테 주겠다는 거 있지? 오빤 진짜 좋겠다. 딸한테 그런 말 안 하고 사위한테 그 집 준다잖아. 아, 그래? 그래서 말인데 내가 생각하기엔 그냥 그 집 받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서 엄마 아빠가 그래도 원금은 내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자는 부담하는 거 어떨까? 이자가 한 달에 한 150 정도 나오나 보더라고. 그냥 오빤 좀 싸게 새컨 집 산다 생각하고 우리가 내드리자. 그리고 당분간 엄마 아빠가 살고 나중에 땅값 오르면 그 집 받아서 팔면 좋잖아. 어차피 우리 나중에 노후 대비해서 이런 거 준비하는 거 어떨까? 왜? 그냥 집 사는 거 아예 돈 다 내주겠다고 하지 그랬어? 어? 뭐라고? 오빠, 진짜 그래도 돼? 정말 그래도 되는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이게 웬 떡이냐 하는 표정으로 환하게 웃는 예비안을 보니 전 더욱 소름이 끼쳤습니다. 본인 부모 살 집을 마련하는 거면서 저한텐 절 생각해서 마련하는 거라는 식으로 말하는 걸 보니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런 예비안의 표정을 보면서 전 비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되겠냐고? 야, 생각을 해봐. 누가 사이한테 선물 주는데 처가집 근처 아파트 사줘? 내가 아무리 생각이 없다고 한들 그 정도 생각도 없을 줄 알아? 야, 내가 다 들었어. 니네 부모 아파트 계약하는 돈 나한테 부담하게 하려고 했던 거 다 들었다고. 뭐? 언제? 언제 다 들었어? 호구 하나 잡았다 싶었냐? 내가 너한테 다 해주니까 호구라도 잡았나 싶었냐고. 일 그만두는 것도 내 벌이로 편하게 살려고 그만두는 거라며? 내가 그 네 속내 다 알고서도 너랑 결혼할 줄 알고? 너 착각했어. 내가 아무리 호구라도 다 알고 나서 못 참지. 됐고, 나 너 같은 애랑 결혼 못 해. 아니, 안 해. 아니, 오빠, 그게 아니라 난 그냥 엄마한테 그냥 한 소리야. 내가 진짜 오빠 호구 잡았다고 생각해서 결혼하겠어? 나도 오빠 좋아하니까 결혼하지. 끝까지 본인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며 항변을 하는 예비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전 냉정하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 그럼 니네 집 그 돈 내주는 만큼 나도 우리 집에 그 돈 들여도 되지? 그래야 공평하잖아. 안 그래? 아니, 그럼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양가에 그렇게 돈 주면 우린 어떻게 살아? 그것 봐. 니네 집은 되고 우리 집은 안 된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더는 너랑 할 말이 없어. 이제 나도 호구짓 그만하려니까 정리하자. 파혼해. 내일 당장 너 짐 싸서 나가. 그러지 않으면 당신 회사가 어디고 당신이 어떤 짓 했는지 내가 어떻게든 다 까발리고 다닐 거니까. 알았어? 역시나 예비아는 절 사랑하는 반려자로 본 게 아니더라고요. 본인이 인생을 편하게 살고자 그저 조건 좋고 자기 말을 잘 들어줄 사람을 고른 거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전 파혼을 외치고서 예비 아내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다음날 오전 예비아는 본인의 짐을 챙기고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끝까지 제 생각이 바뀌면 연락 달라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런데 웃기게도 다음날 예비 장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파혼 소식을 듣고서 절 설득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예비 장모가 하는 말을 듣고 진짜 기가 막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 사이 일은 끝났나? 우리 딸한테 얘기 들었지? 아파트 계약한 거 말이야. 솔직히 이자도 고민이긴 했는데 우리 사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겠어. 우리가 잠시 살다가 자네 여기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전세를 주겠다고 하면 그땐 또 나가 살면 되지. 우리가 잘 관리할 테니까 걱정 말게나. 그래도 이거 나중에 다 자네한테 줄 거야. 주변에선 얼마나 멋있는 사이 뒀다고 칭찬이 많은지 몰라. 멋있는 사이요? 멋있는 사이가 아니라 호구 사이라서 좋아하셨겠죠. 아닌가요? 근데 얘기 못 들으셨나 봐요? 뭐? 무슨 얘기? 저희 어젯밤 파혼했습니다. 호구 사이 더는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고선 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예비 처가에서 연락이 왔지만 전 전화 한 통 받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제 연봉이 많다 보니까 예비 처가 식구들은 한 달에 이자 150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에 150만 원이 작은 금액인가요? 그거면 혼자서 한 달을 거뜬히 살 수 있는데 도대체 그 돈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혼하고서 깔끔하게 끝냈으면 좋았겠지만 예비 처간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연락이 오더니 진짜 기가 막힌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하도 전화 한 번만 받아보라는 메시지에 전화를 한 번 받았더니 예비 장모가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당당하게 외치더군요. 야, 파오는 애도 계산할 건 계산해야지. 우리가 누구 때문에 동네 잔치를 했는데 그게 돈이 얼마나 나왔는지 자네 알아? 그 돈은 보태줘야지.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동네 잔치를 했겠어? 내가 내역 보낼 테니까 이 돈 보내. 뭐라고요? 아니, 제가 동네 잔치를 해달라고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본 적도 없으면서 그러고 잔치를 해놓고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긴. 계산할 거 깔끔하게 계산하고 끝내야지. 그게 아니면 결혼하든가. 그리고 우리 딸 이미지 뭐가 되겠는가? 결혼한다고 아주 동네방네 다 알리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자네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혼 못하겠다고 선언해버리면 우리 딸은 대체 뭐가 되냐고? 어찌됐건 내역 보낼 테니까 돈 보내. 그렇게 예비 장모는 전화를 끊더니 그 동네 잔치를 했던 내역을 전부 다 제게 보내줬습니다. 보니까 거의 몇백을 썼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전 정확하게 계산해서 돈을 보냈습니다. 그날 제가 소주 2병 정도 먹고 삼겹살 고기랑 채소들 해서 이것저것 계산을 해 딱 5만 5천 원을 보냈네요. 솔직히 그 정도 보낸 것도 넉넉하게 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더니 바로 예비 장모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너 지금 장난하는 거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5만 5천 원? 이걸 누구 코에 붙여? 이 돈 자네가 내야지, 자네가. 이걸 왜 제가 내냐고요? 5만 5천 원도 많이 쳐드린 겁니다. 그동안 그래도 예비처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정도라도 드리는 거라고요. 아셨어요? 아유, 정말 이 짠돌이 정말. 아니, 이거만 주면 어떻게 하나? 우리 돈 없네, 돈 없어. 다시 결혼하고 하지 않을 테니까 돈 더 줘, 어? 이거 안 내면 우리 진짜 큰일 나. 그 정도 돈도 없으면서 그럼 왜 잔치를 하셨어요? 호구 사이 한번 제대로 뜯어먹으려고 잔치하셨겠죠? 이젠 제가 사이도 아니고 남이니까 뭐 제가 드릴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 전 이만 끊습니다. 그렇게 전 예비 장모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예비 아내였던 그 여잔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가 와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오빠,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섣부르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 나 일도 안 그만두고 다시 열심히 일할게. 오빠랑 결혼만 하면 내가 진짜 잘할게. 오빠도 솔직히 나 싫어서 헤어지는 거 아니잖아. 우리 위약금이나 이런 거 다 어떻게 하자고. 그냥 서로 다툰 거라 생각하고 우리 화해하자. 어? 뭐? 화해? 화해는 쌍방이 잘못했을 때나 하는 거고 이건 일방적으로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난 이미 너한테 정이란 적은 다 떨어졌으니까 헛소리 그만해. 위약금 그딴 거 하나도 안 아까워. 아무것도 모르고 너랑 결혼하고서 다 뜯겼을 생각하면 하나도 안 아까우니까 다신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마. 알았냐? 오빠, 오빠. 결국 저희 2번째 결혼 계획도 이렇게 파혼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2번 좌절되고 나니 앞으로 저에게 결혼이라는 건 없는 건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파혼 소식에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속상해 하셨지만 아직까진 결혼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파혼하고서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요즘 슬슬 만나는 사람 없냐 이런 얘기를 꺼내시기도 하는데 전 사실 아직까진 결혼에 대한 생각이 그다지 나지 않네요. 아직 나이가 40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때의 충격도 다 나아진 것도 아니라 지금 그저 저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제 취미생활 즐기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요즘 결혼 준비하고 신혼생활하는 지인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다들 보면 누구 한 명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 다 열심히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며 부부 사이를 지키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걸 보니 제가 만약 예비 아내와 결혼을 했더라도 얼마 못 가 버티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때 예비 장모와 예비 아내가 나눴던 그 이야기를 그날 들었었던 게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열심히 잘 지내며 여전히 돈도 열심히 모으고 잘 살고 있습니다. 듣기론 예비 처가 식구들이었던 그 사람들은 그 집 계약금도 이미 다 내서 되돌릴 수가 없어 잔금까지 치르고 정말 뼈 빠지게 돈을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들어보니까 대출을 풀로 받아서 아파트나 이렇게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경매시장의 아파트가 그렇게 넘쳐난다고 합니다. 아마 예비 처가 식구들이었던 그 사람들도 이런 가정을 밟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삶은 본인이 노력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힘을 얻어서 만든 건 결국엔 자신이 이뤄낸 게 아니니 빨리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남의 도움을 통해 혹은 남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무언가를 얻고자 하기보단 자기 자신 스스로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뤄내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전 열심히 제 인생을 살아갈 테고 제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요. 남은 제 인생이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